안녕하세요. 황현빈입니다. 2017년 하반기 대비 G셋 강의를 시작하겠습니다. G셋 말도 많고 탈도 많았습니다. 삼성그룹에서 그룹 공채를 이제 없앤다라고 했죠. 하지만 이제 개별 기업별로 채용이 진행되는 과정에서 기존의 어떤 최종 절차는 그대로 유지하는 것으로 쉽게 얘기하면은 개별 기업별로 G셋을 보겠다 이런 식으로 바뀌었습니다. 무슨 이유인지는 모르겠지만은 하반기에 그 삼성 쪽에서 채용 인원을 좀 늘리겠다 이렇게 얘기를 했죠. 실제적으로 그렇게 얼마나 늘릴지는 까봐야 알겠습니다만 어쨌거나 이제 최근 몇 년 동안 이제 채용 인원이 조금씩 줄어왔다라는 것을 봤었을 때 이번 하반기에 여러분들한테 또 좋은 기회가 되지 않을까 생각을 합니다. 그렇기 때문에 여러분 그 G셋에서 조금 더 좋은 성적을 얻기 위해서 더 노력을 해야 될 것 같아요. 자, 첫 번째로요, 간단하게 OT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여러분들이 워낙 G셋에 대해서 잘 알고 계시기 때문에 여러분들이 알고 있는 점들 중심으로 다시 한번 정리하는 그런 오리엔테이션 시간이 될 것 같아요. 자, 먼저 이제 직무적성 검사의 목적을 한번 봅시다. G셋도 결국은 우리가 흔히 말하는 인적성이다. 솔직히 말씀드리면 여러분 인적성이라는 표현은 별로 좀 옳은 표현은 아니에요. 인성하고 적성하고는 이제 조금 구분이 되는 개념이기 때문에 그래서 이제 정확한 용도는 이제 용어는 직무적성 검사라고 합니다. G셋도 결국은 이 직무적성 검사에 속하는 거죠. 그럴 때 전체적으로 직무적성 검사의 목적이 뭔가를 한번 생각해 보자. 조직 생활에 필요한 최소한의 지적 능력 평가. 여기서 이제 두 가지 개념이 나와요. 이제 지적 능력 평가가 직무적성 검사의 1차적 목적인데요. 어느 정도냐라고 하면은요, 최소한의 지적 능력 평가다라는 부분. 사실 이것이 이제 직무적성 검사의 정의다라고 볼 수 있어요. 이러한 정의 때문에 사실은 이제, 기업마다 조금씩 다르긴 하지만은 우리가 생각하는 것만큼 그렇게 대단한 시험은 아니다라는 것이 사실은 직무적성 검사예요. 그건 이제 조금 이따 말씀드리기도 하고요. 일단 정의는 그렇고. 그런데 이 지적 능력이 도대체 뭐냐라는 거죠. 지적 능력. 수리 능력이냐, 아니면은 머리가 막 빨랑빨랑 돌아가는 능력이냐, 아니면 공간 추리 능력이냐, 이런 것들을 포괄해서 우리가 이제 지적 능력이다라고 이야기를 할 수 있습니다. 하지만 결국 회사에서 그런 능력들을 어디에 써먹을 것이냐라고 생각을 해보세요. 회사라는 곳에서는 여러분 무엇을 해야 됩니까? 업무를 수행해야 되죠. 업무 수행한다라는 것은 여러분들에게 주어진 문제를 해결해야 되죠. 그럼 문제 해결에 대한 기초적인 능력 포함하는 거 맞고요. 사실은 그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서 가장 중요한 능력이 뭐냐면 의사소통 능력이에요. 그런 의사소통 능력을 제대로 보유하고 있느냐를 다양한 관점에서 평가하는 것, 이렇게 보시면 될 것 같아요. 그래서 수리가 됐든 추리가 됐든 공간지각이 됐든 시각적 사고가 됐든 여러 가지 유형이 존재하긴 합니다만 그 안에 공통적으로 들어있는 평가 요소가 있는데요. 그 평가 요소는 바로 독해력이다라는 부분입니다. 궁극적으로 평가하고자 하는 지적 능력, 바로 독해력이다. 이 말씀을 왜 드리냐면 최근의 문제들은요, 그냥 단순하게 물어보고 단순하게 답하는 형태의 문제들이 아니다라는 것. 여러분들 잘 아실 거예요. 그러면 조금 더 복잡하고 조금 더 다양한 형태의 문제들 속에서 결국은 질문의 의도를 캐치하는 것이 가장 중요하고요. 질문의 의도를 캐치한다는 것은 결국은 독해력이 있느냐라는 부분. 그런데 여기서 말하는 독해력은요, 이것을 얘기하죠. 실질적인 독해력이다. 우리가 이것을 적성검사에서 궁극적으로 평가하고자 하는 지적 능력, 독해력, 이것을 못 읽는 사람은 없겠죠. 그 다음에 이 정도의 의미를 파악하지 못하는 사람은 없겠습니다. 하지만 이것이 다른 표현으로 나타나거나 아니면은 수리같이 다른 숫자나 그림의 형태로 나타나거나 또는 긴 지문 속에서 나타나거나 할 때 그 안에 있는 핵심 주제를 파악하고 또는 핵심 요소들을 끄집어낼 수 있는 능력, 이것을 바로 여러분 실질적 독해력이라고 합니다. 이런 말씀 드리기는 좀 죄송하지만요. 그냥 엄밀하게 말해서요, 젊은 학생들, 여기서 그냥 젊은 학생들이라고 말하는 것은 나이 드신 분들 가지고 뭐라고 하면 안 되니까, 젊은 학생들 거의 절반은요, 실질적 독해력이 떨어진다라고 봐요. 이거는 여러분 탓은 아닙니다만, 여러분들이 지금까지 받아왔던 어떤 교육적인 시스템의 문제 때문에 그렇게 된 부분이 있는데, 회사에서 봐서는 사실은 그런 것들을 여러분이 그런 환경 속에서 자라왔다라는 부분 인정할 필요가 없는 거죠. 어차피 사람은 많은데 우리는 실질적 독해력 있는 사람을 뽑겠다라고 나온다라면 여러분들도 거기에 맞춰야 한다라는 부분입니다. 그래서 직무적성 검사에서 가장 중요한 게 여러분 역시 독해력이다라는 부분 먼저 한번 이해를 하시면 좋겠고요.
자, 이 직무적성 검사는요, 어떻게 평가하는가에 따라서 이제 크게 두 가지 방식입니다. 평가 방식이라고 하지만은요, 사실은, 뭐 방법론 때문에 그렇긴 합니다만은 결국은 이거죠. 최소한의 지적 능력을 어디까지 볼 것이냐라는 부분에서 크게 두 가지로 나뉜다라는 거죠. 대기업을 비롯한 어떤 사기업 분야, 그 다음에 공기업 분야, 공기업 분야에서는 여러분 이제 NCS 직업기초능력평가라는 그러한 명목 또는 직무생능력평가라는 명목으로 어떤 시험이 시행되잖아요. 그런 것들은 이제 통틀어 봤었을 때 대기업 계열과, 그러니까 사기업 계열과 공기업 계열의 가장 큰 차이가 사실 이 정도로 보시면 될 것 같아요. 공기업 계열에서는요, 고득점자라는 선발 시험입니다. 즉, 지적 능력, 최소한의 지적 능력을 평가한다기보다는요, 성적이 우수한 사람을 뽑겠다라는 그런 측면이 강하고요. 사기업 쪽에서는요, 저득점자를 배제하겠다. 즉, 우리는 이 정도만 충족하면, 이 정도 정도만 충족하면 일단 지적 능력은 있는 것으로 보겠다라고 하는 쪽이 강해요. 자, 그런데 삼성은 어느 쪽이냐? 고득점자를 선발하는 쪽이다. 무슨 얘기냐면요. 삼성 G셋의 결과물은 뭐죠? G셋의 결과물은 면접 대상자 선발이죠. 면접 대상자입니다. 최종 선발 예정 인원, 예를 들어서 모 회사의 최종 선발 예정 인원이 100명이다 라고 할 때요. 평균적으로 한 2.5배, 즉 250명 정도를, 면접을 볼 250명 내지는 300명 정도를 선발하는, 결정하는 시험이 바로 G셋이다라는 거죠. 이 앞에 어떠한 요소들이 있는지 그거는 관심 없고 일단 통과했으니까 이 점수만 가지고 선발하겠다. 즉 정규분포상에서 고득점자 이만큼을 선발하는 시험이다라는 거예요. 이것이 어떤 의미를 가지고 있냐면 반대로 저득점자를 배제하는 대다수 기업, 거의 대다수가 그렇습니다. 사실은. 그런 것들은, 그런 회사들은 정규분포의 좌측의 하단을 배제시키겠다라는 뜻이에요. 무슨 뜻이냐? 자, 이거 시험 100점인데, 100점, 만점인데 40점 이상만 맞으면 우리는 지적 능력에서 문제가 없는 것으로 보겠어 라고 하는 거죠. 이 얘기는 즉슨 내가 서류가 아무리 좋아도 40점을 못 맞으면 탈락한다는 뜻이고요. 내가 저 점수가 아무리 좋아요. 나는 100점 만점에 90점을 맞았어요. 라고 한들 40점인 사람하고 차이가 없다라는 거죠. 그런 기준을 적용하는 것이 일반적인 회사들이에요. 그렇기 때문에 일반적인 회사의 직무적성 검사하고요. 삼성의 G셋하고는 여러분들이 대하는 방식, 대하는 태도 자체가 달라야 한다라는 겁니다. 그냥 간단하게 얘기하면요. 그냥 2등은 필요 없다라고 하는 게 G셋이에요. 즉, 저득점자를 배제하는 이러한 회사들은 무슨 평가? 절대평가죠. 절대평가. 운전면허 시험이랑 똑같습니다. 내가 그냥 몇 점 이상만 맞으면 회사에서 정한 기준이 있겠죠. 그건 뭐 기준 생각보다 높지 않습니다. 그 회사에서 정한 기준 몇 점 이상만 맞으면 문제가 없는 시험이 돼버린대요. G셋은 무엇이다? 이것은 상대평가가 됩니다. 상대평가의 핵심이 뭐예요? 내 점수 중요하지 않죠. 무엇이 중요합니까? 나의 등수가 중요합니다. 등수. 그래서 내가 대략 나는 뭐 모의고사 봐서 한 70점, 80점 맞았으니까 나 합격할 거야 라고 하는 가정이 전혀 성립되지 않죠. 물론 점수가 높을수록 가능성이 높긴 하겠지만 결국은 무엇이에요? 여러분들이 시험장에 들어가게 되면 뭐 최근에는 뭐 조금 나아지긴 했겠지만 결국은 이런 거죠. 내 전후 좌우 뭐 심지어는 뭐 대각선까지 때에 따라서는 어떤 회사들은 내 전후 좌우에 한 4명을 꺾어야 내가 합격한다. 또 어떤 회사는 내 전후 좌우에 대각선까지 해서 8명은 째껴야 내가 합격한다. 라고 하는 그러한 가정이 성립되는 것이 바로 G셋이다 라는 부분이에요. 자, 이 말씀 여러분들 다 알고 계실 듯한 이 말씀을 이렇게 강조하는 이유는 뭐냐면 방금 전에 말씀드렸다시피 우리가 G셋을 어떻게 대할 것인가 라는 부분입니다. 적당히 공부해서 내가 적당히 하면 되겠지라는 생각 가지고 접근하는 순간 여러분들은 고생은 고생대로 하고 성적은 성적대로 얻지 못할 가능성이 높아집니다. 물론 살아온 가닥 자체가 이 시험하고 굉장히 잘 맞는 사람들이 있어요. 그래서 문제 몇 번 그냥 이런 거 나오는구나 하고 그냥 가서 봤는데 덜컥 붙는 사람들이 있죠. 그런 사람들을 빼고 우리가 그냥 보통의 관점에서 한번 생각해 봅시다. 이런 직무적성 검사에 내가 익숙하지 않은 상황. 그동안에 이런 것들을 잘 안 봤었어. 공부 안 했었어. 그런데 내가 지금 삼성에 가야 해 라고 하는 상황에서 본다라고 하면은요. 이거를 적당히 공부하면 안 된다라는 것을 강조드립니다. 이 안에 들어가야 된다. 상대적인 비율 안에 들어가야 된다. 이 부분을 명확하게 인지하시고
좀 열심히, 아주 좀 열심히 공부해 주셨으면 좋겠다라는 부분입니다. GSET은 무슨 시험이다? 선발 시험입니다. 선발 시험. 상위 몇 퍼센트가 합격하는 시험이지 하위 몇 퍼센트를 배제하는 시험이 아니다라는 것, 그거를 좀 강조했습니다. 자, 그럼 GSET은 어떻게 구성이 될까요? 뭐 일반적으로 뭐 거의 비슷비슷한 뭐 영역일 거예요. 뭐 삼성, 현대, 뭐 LG, 뭐 기타 등등 거의 비슷비슷하게. 왜냐하면 이 직무적성 검사 자체가요, 이것도 뭐 우리나라의 고유한 모델은 아니죠. 최초에는 이제 IQ 테스트 뭐 이러한 쪽에서 좀 들어왔고요. 그 다음에 뭐 어떠한 그 직무 적성 검사 뭐 이런 거에서 조금 들어왔고 하다가 보니까 이제 대충 어떻게 해서 지금 현재까지 왔어요. 그러다 보니까 이제 과거의 어떤 형태적인 부분들이 그대로 유지되는 게 많은데요. 가장 대표적인 게 이런 거죠. 언어, 수리, 추리 이런 것들은 뭐 거의 공통이고요. 여기에 뭐 시각적 사고라고 표현했지만은 결국은 무엇이다? 도형이다라고 하는 이런 형태죠. 그래서 이 네 가지 영역은요. IQ 테스트에서도 굉장히 중요한 영역이기도 하고 직무적성 검사에서도 굉장히 중요한 영역이기도 합니다. 이것들은 다른 회사 비슷비슷하게 그대로 출제가 된다라는 것. 자, 삼성만의 특징 이거죠. 직무 상식이 있습니다. 이렇게 5가지 영역으로 구분이 됩니다. 사실 뭐 세부 영역에서 무엇이 나온다라고 하는 것은 뭐 지금 의미는 없고요. 자, 이 부분을 보겠습니다. 문항수하고 시간과의 상관관계를 보겠다라는 부분인데, 최근에 이제 현대차 HMAT 때문에 직무적성 검사에 물이 많이 흐려지긴 했어요. 물이 많이 흐려지긴 했는데, 현대를 제외하고 우리가 간단하게 본다면요. 이 문항수하고 시간하고의 상관관계에서 이 교환비가 거의 같을수록 이 문제들은 무엇을 의미하고 있다. 주어진 시간 내에 다 풀 것을 요구하는 문제입니다. 예를 들자면 25분 동안에 30문제의 언어 논리를 풀어라. 언어 문제 30개를 풀어라고 하면은요. 이거는 25분 안에 다 풀 수 있다고 가정하고 출제한다는 의미예요. 수리 같은 경우도 마찬가지죠. 30분 동안에 20문제를 줍니다. 이것은 30분 동안에 20문항 다 풀 것을 전제하고 문제를 출제하는 거죠. 그런데 예를 들어서 뭐 CJ 이런 데가 있어요. CJ. 뭐 예를 들어서 한 50문제, 50분에 100문항 이런 식으로 주는 경우가 있습니다. 50분에 100문항 이렇게 주는 경우라면은 이것은 목적 자체가 끝까지 갈 것이라고 예상하고 내는 것들이 아니에요. 뭐 간혹 끝까지 가는 경우일 수도 있긴 하겠지만 이것은 힘 닿는 대로 최대한 한번 풀어봐라 이러한 의도를 가지고 있죠. 그래서 문제의 난이도 자체도 뭐 그렇게 높지 않습니다. 하지만 GSET 같은 경우는 문제하고 문항수하고 거의 비슷한 비율. 상식에서 이 비율 차이가 나는 거는요. 뭐 풀만큼 풀어라가 아니에요. 이것은 상식이라는 것은 워낙 명확하게 이거 아니면 저거하고 딱딱딱딱 떨어지는 거죠. 알면 알고 모르면 모릅니다. 만약 상식 50문제를 다 안다라고 치면요. 아마 25분 시간이 굉장히 많이 남을 수도 있습니다. 뭐 그런 의미인 거고 결국은 이러한 형태의 구성을 갖는다. 자, 이 말씀 드리는 이유는 그겁니다. GSET 공부할 때 여러분들의 목표는 단 한 가지밖에 없습니다. 뭐 이 시험 문제 다 푼다예요. 내가 주어진 시간 내에 모의고사가 됐든 뭐라든 주어진 시간 내에 주어진 문제를 다 푼다. 이것을 목적으로 해야지. 나는 그냥 5문제까지 째낄 거야. 뭐 이런 생각 가지고 공부하면 안 된다 이거예요. 물론 이제 푸는 거하고 정답을 맞추는 거하고 조금 차이가 있긴 합니다만 이러한 형태와 이러한 수준의 문제에서 우리가 풀었다라고 했을 때 정답률은 꽤 높은 편이에요. 풀지 못한 게 문제가 되는 거지. 그럼 풀었다라고 해서 정답률을 어느 정도 가져가야 하는가? 뭐 조금씩 다르겠지만요. 간단하게 얘기하면 적어도 요 세 영역 정도는 시간 내에 내가 마지막 번까지는 좀 건드려 봤다라고 하는 수준으로 여러분들이 공부를 해야 합격 가능성이 높습니다. 물론 다 풀어야 합격한다는 거 아니에요. 뭐 어떤 직무 같은 경우 보면요. 뭐 추리 문제 3분의 1 못 풀었는데요. 특히 뭐 상식은 절반 못 풀었는데요. 뭐 이래도 합격합니다. 그렇다고 해서 그렇게 풀어도 합격한다는 뜻은 아니고요. 그래서 굉장히 복잡한 어떤 변수들 간의 상호작용의 결과겠죠.
우연치 않게 그쪽 지원하던 사람들이 다 추리를 못 풀었다라든가 아니면은 나는 이 사람은 추리를 이만큼 못 풀었는데 알고 봤더니 수리를 다 맞았다라든가 뭐 이러한 어떤 변수들이 있어요. 평균적으로 뭐 영향을 미칠 겁니다. 그런 것들 다 고려해서 봤었을 때 일단은 뭐 하자. 다 풀 수 있는 정도로 숙달되도록 연습하자. 이것을 일단은 공부 시작하는 처음 목표로 말씀드리기 위해서 이 얘기를 합니다. 자, 세부 영역에서 어떻게 나오더라라고 하는 것들은 각 영역에 가서 설명을 드릴게요. 자, G셋의 전략적 대비. 자, 전략적 대비라고 표현을 한 건 뭐냐면요. 요것 때문입니다. 요거. 문제 많이 푼다고 해결되는 것이 아니다라고 하죠. 우리가 결국은 아까 처음에 말씀드렸죠. 왜 회사에 들어가서 무엇을 할 것이냐. 문제를 해결하는 일을 할 것이다. 그렇죠? 그럼 문제 해결의 핵심은 뭡니까? 제한된 자원이에요. 제약 조건 하에서 문제 해결. 이것이 가장 핵심입니다. 그럼 여러분들에도 제약이 있어요. 취준생의 제약은 뭐죠? 일단 시간이겠죠. 시간. 뭐 돈은 그렇다 치고 시간적인 제약을 분명히 가지고 있기 때문에 우리가 무작정, 무한정 공부할 수가 없다라는 거죠. 가끔씩 보면 뭐 시중에 나오는 문제집 다 푸는 사람도 있습니다. 그거 다 풀어서 다 이해하면 굉장히 좋은데요. 그냥 문제집만 여러 개 푼다라고 해서 무조건 나의 실력이 향상되는 건 아니다라는 겁니다. G셋이라는 시험이요. 그래도 요즘 이제 뭐 난이도나 수준 이런 거에 비하면 좀 스탠다드한 시험이 되어버렸죠. 예전에는 뭐 G셋만 공부하면 우리나라 기업의 직무적성 검사는 다 해결된다. 뭐 이런 시절도 존재했지만 최근에 삼성에서 그 회장님 쪽에 약간 이제 문제가 생긴 이후로부터는 약간 성의가 좀 부족한 것 같아요. G셋 문제를 출제하는데 그래서 이제 좀 평이한 뭐 이런 수준으로 나옵니다. 하지만 부자가 망해도 3대는 가죠. G셋의 출제 원리는요. 가장 직무적성 검사의 본래 목적에 알맞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G셋이라는 문제들은 어떠한 원리들을 담고 있어요. G셋에 나오는 것들. 그냥 여러분들에게 어떤 엿을 매기겠다라고 하는 문제들. 현대차만 해도요. 이거를 왜 풀라고 하는지 잘 모르겠고 이런 시험을 왜 봐야 하는지 잘 모르겠다라고 하는 문제들이 꽤 나옵니다. 하지만 G셋 같은 경우는 뭐 시각적 사고를 제외하고는 다른 쪽에서는 그런 문제들이 거의 없어요. 그 원리들을 이해할 수 적용 원리, 공통 원리들을 적용할 수 있는 문제를 냅니다. 그렇기 때문에 영역별 출제 원리를 파악하는 것. 이것은 무엇이냐면요. 여러분들이 내가 10분 동안 문제 10개 풀었다. 이러한 공부가 중요하지 않다라는 거예요. 처음에는. 나중에는 분명 10분 동안 10개 풀었으니까 중요하지만 처음부터 그렇게 공부하는 것은 소기의 목적을 달성하기 어렵다. 처음에는 한 문제를 푸는데 10분이 걸려도 좋다. 그 문제 자체가 담고 있는 어떠한 원리들을 이해하는 쪽으로 여러분들이 공부를 해야 됩니다. 즉 앞에 시간을 많이 들여서 그 원리를 이해해 주게 되면요. 뒤로 갈수록 시간이 오히려 짧아집니다. 제가 뭐 자료 해석할 때도 그런 비슷한 말씀을 드릴 텐데요. 그냥 처음부터 내가 편하게 가자라고 생각한다면 여러분들이 드리는 시간에 비해서 향상되는 실력 부분이 조금 부족할 수도 있다는 것. 그렇기 때문에 항상 공부할 때는요. 출제 원리 파악하고 문제를 통해서 확인하는 과정이지 그냥 문제를 풀기만 하는 그런 과정은 아니다. 그 부분을 좀 명심하셨으면 좋겠다. 자, 이겁니다. 더 중요한 거. 사실 중요하지 않은 건데 여러분들이 중요하게 생각합니다. 유형 합니다. 저 진짜 유형 싫어요. 유형 가지고 이런 유형 뭐 어쩌고 저런 유형 어떻고 뭐 이런 유형은 나왔나요? 안 나왔나 이런 거 굉장히 싫어합니다. 유형을 신경을 쓴다라는 것. 뭐 사실은 유형을 알고 들어가면 좋은 건 사실이에요. 그 부분은 제가 부정하지 않습니다. 하지만 그 유형이 얽매이게 되는 순간 여러분들은 그냥 굉장히 이렇게 되는 거죠. 원리가 아니고 그냥 요령만 잡고 생각을 하게 되는데 유형은요. 이렇게도 물어볼 수 있구나. 이렇게도 물어봤구나를 파악하는 거죠. 이 얘기는 즉슨 뭐예요? 시험 내는 놈 마음이구나. 이걸 인지하면 되는 겁니다. 이걸 인정하면 되는 거예요. 그런데 이렇게 똑같은 문제를 이렇게 물어보면 알고 저렇게 물어보면 모르겠어요 라고 하는 것. 그냥 제가 단도직입적으로 말씀드릴게요. 시험장 딱 들어가서 시험 보고 나왔어요. 안 보던 유형이 나왔어요. 새로운 유형이 나와서 잘 못 풀었어요 라고 한 사람은요. 그냥 애시당초 실력이 부족한 거예요. 그걸 자꾸 여러분들 유형을 가지고 유형을 암기하기 위해서 노력하는 분들 많은데 유형은 그냥 파악만 하는 겁니다. 이렇게 나왔구나. 유형을 학습하지 마세요. 이런 문제 이렇게 푼다라고 하는 것. 그런 것들은 여러분들을 여러분 스스로가 어떤 한계선상에 딱 놓고 시작한다라는 것. 그것을 명심하시기 바랍니다.
자, 모의고사 반드시 풀어야 돼요. 왜요? 이것은 시간 제약입니다. 시간 제약. 자, 얘기했습니다. 제가 그래요. 제가 GSET을 보러 가요. GSET 보러 가서 이제 언어 추리 문제를 봐요. 그러면요. 저는 30분 내에 30문제를 다 못 풀고 나올 확률이 높아요. 왜냐하면 평소에 그렇게 연습 안 하거든요. 그 다음에 평소에 문제를 보는 방식 자체가 수험생하고 조금 달라요. 저는 문제를 막 뽀개면서 보지, 이걸 빨리 답을 구해야 되겠다, 이런 형식으로 문제를 안 본단 말이죠. 그래서 만약 제가 시험을 보러 들어갔으면 30분 동안에 절반은 좀 심했고, 하여튼 다 못 풀고 나올 확률이 높다라는 부분입니다. 이게 뭐죠? 여러분들이 알고 있는 바는 뭐하고 나와야 돼? 발휘하고 나와야 됩니다. 나 이거 아는데 시간이 부족해서 못 풀었으라는 것은 변명에 불과하다는 거죠. 그래서 무엇과 무엇, 요 과정, 원리를 이해하는 과정하고요. 그 다음에 시험이라는 시간 제약 조건을 극복하는 이 과정은 분명히 따로 연습을 하셔야 된다. 즉, 원리를 공부하고 문제를 통해서 확인한 후에는 반드시 무엇이죠? 시간을 재서 훈련하는 모의고사 과정을 적어도 한 3번 정도는 여러분 꼭 해보셨으면 좋겠다. 그럼 이것은 뭐 그냥 이겁니다. 좀 제대로 보통 아침부터 시작하니까 그러면은 우리가 일요일 아침에 한번 스터디원끼리 모여서 한번 시험 한번 보자. 그 다음에 정확하게 시간 재고 다 한 다음에 실제적으로 평가해보자. 이런 과정 반드시 하시라. 이런 뜻이에요. 자, 미리미리 준비하세요. 자, 이런 겁니다. 만약 다른 기업이다, 뭐 CJ다 라고 하면요. 서류 발표하면 준비하세요 라고 제가 쿨하게 말씀을 드립니다. 어차피 그때부터 시작해도 사실은 크게 문제는 없으니까. 하지만 GSET은 뭐라고 그랬어요? 선발 시험이다라고 그랬죠. 상대평가의 개념이기 때문에 이것은 여러분들이 미리미리 준비할수록 유리합니다. 그럼 제가 서류에 붙을지 어떻게 할까요? 이제 대충 견적 나왔잖아요. 그렇죠? 서류 전형이 시작된 지 몇 번 돌아갔어요. 그러면은 이 정도면 붙는구나 라는 견적 나옵니다. 그럼 여러분들이 뭐 알 거라고 생각을 합니다. 이 정도면 내가 일단 GSET 준비해야 됐다라는 부분 아실 거라고 생각하고요. 내가 서류 전형이 될지 안 될지 몰라가지고 GSET을 공부 안 하겠다라고 하는 분들은 뭐 있을 수도 있겠죠. 하지만 그 정도 자세라면 사실은 삼성에 왜 지원했는가라고 먼저 반문하고 싶고요. 자, 어쨌든 이 부분 상대평가이기 때문에 좀 미리미리 준비하자. 미리미리 준비할수록 유리하다. 간단히 얘기하면은요, 직무적성 검사의 모든 원리들을 그냥 우리가 차근차근 천천히 준비한다라고 하면 2달 정도 시간은 필요할 거예요. 2달 동안 매일 그거 하는 게 아니고 일정 부분, 하루에 일정 부분 시간을 투여해서 한 2달 정도를 이렇게 쭉 살펴보게 되면은요, 그러면은 사실은 전체 직무적성 검사 어느 회사든지 거의 다 정복할 수 있거든요. 그 과정을 사실은 뭐 GSET과 함께 여러분들이 좀 했으면 좋겠다라는 부분인데, 개별 기업별로 보기 때문에 아무래도 전자 관련하는 학생들은 그런 부분 조금 가능할지도 모르겠지만은, 그럼에도 불구하고 아무래도 여러분들이 어디를 보든 직무적성 검사는 본다. 즉 직무적성 검사는 한 번은 어디든 겪어야 될 관문이다라고 생각한다면, 반대로 그럼 한 번은 정리해 두자라는 그러한 관점에서 조금 여유를 가지고 공부했으면 좋겠다라는 부분입니다. 제일 좋은 건 뭐죠? 원서 접수 전에 준비 끝내는 거죠. 원서 접수 전에 준비 끝내고, 사실 원서 접수 전에 준비 끝내라는 것은 직무적성 검사뿐만 아니에요. 원서 접수 전에 여러분 자기소개서 끝나야 되고요. 그 다음에 전공과 관련된 공부 끝나야 되고, 직무적성 검사도 끝나야 합니다. 그렇게 여유 있는 상태에서 전형에 들어가야 되지, 원서 접수할 때 이제 자기소개서 쓰겠다. 그 다음에 서류 뭐 하고 나서 그때 GSET 공부하겠다. 그 다음에 GSET 발표하고 이제 면접 공부하겠다. 어떻게 운 좋아가지고 여러분 한 단계 요행으로 넘어갈 수 있을지언정, 여러분 결국은 면접에서 발표해요. 그렇게 준비하게 되면. 여러분은 서류 합격의 목표가 아니고요. GSET 통과가 목표가 아니죠. 뭐가 목표예요? 최종 합격이 목표입니다. 그러면은 가이드라인 어디다 두고 해야 돼요? 최종 합격을 위해서 나는 무엇을 준비해야 되는가? 그 준비는 어디에서 마쳐야 하는가? 제일 좋은 건 뭐다? 원서 접수할 때쯤 내가 준비 끝나고 홀가분한 마음으로 원서 접수하도록. 말은 쉽죠? 말은 쉽습니다. 하지만 그게 맞다라는 점을 강조드립니다. 자, 이 정도로 간단하게 살펴봤습니다. 이제 본격적으로 문제 한번 살펴보는 그런 시간으로 들어가겠습니다.